자, 반나절 회계기초에 이제 부채에 들어와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운전자분의 두 번째 항목으로 우리 선수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. 이제 교재 82페이지에 있거든요. 이제 선수금은 좀 재밌는 부채예요. 이제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요새 뭐 그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여러분들 뭐 약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업 그 뭐죠?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요. 고객으로부터 이 고객을 우리 플랫폼에 락인시키고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구매를 함으로써 회사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뭐 많이 사용하는 게 구독에 이제 결제를 뭐죠? 만드는 것과 그 두 번째로 미리 구독보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미리 우리 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돈을 충전해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.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돈을 미리 충전 받아 놓고 결제를 순차적으로 하게 하면요, 고객은 이 돈을 다 쓰기 전에 보통 안 나가는 특징이 있다는 게 이제 영업적인 특징이고,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미리 들어온 돈을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고객을 위해서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, 고객은 결국 예를 들면 고객이 우리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한 10만 원을 먼저 충전을 했다라고 하면, 이 충전한 10만 원을 가지고 언제 뭐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나중에 언젠가 계속 우리 플랫폼에서 구매를 할 거잖아요. 나는 이 지금 받은 돈 10만 원 나중에 10만 원 그대로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. 단지 이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그 금액만큼 구매를 하도록 유도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미리 들어온 돈이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. 자,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이 예시로는 좀 전통적인 산업에서 우리 백화점 상품권을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S 백화점이 있어요. 자, 백화점. 여러분도 백화점 많이 가시죠? 백화점이 이렇게 있는데, 제가 오늘 가서 이 백화점의 상품권을 사요. 상품권을 10만 원어치를 삽니다. 10만 원을 주고 나는 상품권을 받아요. 자, 그럼 보세요. 이 백화점은요, 지금 내가 이 상품권을 구매한 날 자산에 뭐가 들어올까요? 현금이 들어오죠. 얼마 들어와요? 지금 10만 원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자산에 현금이 10만 원이 들어옵니다. 들어와요. 그 외에 뭐 자산의 변동은 없죠? 이때 저는 지금 백화점에 가서 물건이 아니라 상품권을 받아서, 이 상품권의 기능은 제가 그 상품권을 가지고 나중에 이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써 있는 금액만큼 물건을 바꿔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상품권을 받았을 뿐이지 물건을 받아오지 않았어요. 그러면 이 백화점은 그 날에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렇다고 비용도 일어나지 않죠. 이익의 변동이 없어서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. 그러면 자, 보세요. 자산은 10만 원 늘었습니다. 자본엔 변동이 없어요. 뭐가 늘어야 돼요?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으니 부채가 늘어야겠죠? 그래서 이때 늘어나는 부채가 바로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예요.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10만 원 늘어납니다. 여러분들 우리는 좀 한자로 이거 이해하는 거 좀 더 편할 수 있는데, 선수금 결국 그 고객한테서 미리 받았다는 돈이에요. 그래서 먼저 선에 받을 수예요.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내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10만 원을 미리 받았다라고 해서 부채에 선수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이 10만 원만큼 생기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요, 고객에게 우리 회사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미리 받아오는 돈이에요. 미리 받는 돈.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판매한 이날 현금이 들어오면서 선수금 10만 원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. 자,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없어지나 한번 볼까요? 자, 이제 제가 다음 날요, 이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들고 이 백화점에 찾아갔어요. 찾아가서 이제 10만 원어치의 물건을 바꿔서 가져갔다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자, 이제 백화점은요, 다음 날이에요. 다음 날 드디어 저에게 10만 원어치의 물건을 팔았어요. 그러니 일단 물건을 팔면 손익계산서에 10만 원만큼 수익, 매출액, 수익이 잡히겠죠? 그래서 수익이
10만원 잡히고, 뭐 다른 비용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원래는 재고 때문에 원가 나오겠지만 그 무시하고 다른 비용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 이익이 얼마 생겨요? 이익이 이건 잘렸죠? 자,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이익이 10만원 잡히겠죠? 맞나요? 다른 비용 없다. 그러면 그 고스란히 자본에 가서 자본이 1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. 이때 비로소 나는요, 이 백화점은 그 고객에게 10만원어치의 물건을 공급해 줘야 되는 의무가 사라져요. 그죠? 그래서 이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10만원만큼 사라지게 됩니다. 결국 실제로 그 상품권을 가지고 고객이 물건을 바꿔가면서는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지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기록되면서 이익이 자본에 누적된 형태의 계정과 거래가 나와요. 결국 이 선수금은 이 백화점업의 경우에 그 상품권으로 고객이 물건을 바꿔가면서 매출액으로 수익으로 변동되는 특징이 있어요. 수익으로. 그래서 결국 이 선수금이 많이 쌓여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거 다 고객이 물건으로 바꿔가면 매출이 되겠지. 그래서 잠재 매출이구나 라고 이제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선수금이 많다고 하는 게 이제 일단 부채 사이드이기 때문에 회사가 갚아야 될 뭔가 빚이 많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요. 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채예요. 부채에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어떤 장점이 있냐? 이 부채가 생기면서 회사는 현금을 받아온다. 여유 현금이 증가된다라는 특징이 있고, 두 번째는 이 부채가 나중에 사라질 때 회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매출이 기록된다.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기록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이 두 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거래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. 그리고 뭐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충전해서 미리 받는다고 했죠. 이렇게 고객으로 또 미리 돈을 받아오잖아요. 이게 영업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. 이 돈을 회사의 영업 목적으로 많이 투입할 수 있어요.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플랫폼으로 이제 거래를 시작한 기업 중에 여러분들 스타벅스도 아시죠? 스타벅스 아시죠? 사이렌 오더라는 그 앱 내에서 기능 중에 이제 고객이 돈을 충전한 다음에 그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내놓았거든요. 그러면서 한번 나중에 같이 이제 사례를 볼 때 보실 수 있는데, 재무상태표에 요 자산에 들어가 있는 그 자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수금이 한 2, 3천억 원대 돼요. 그 금액만큼 고객이 현금을 미리 넣어놨다는 얘기가 되죠. 그럼 그 2, 3천억 정도 되는 그 현금을 가지고 자기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매장을 크게 확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우리 그 교재에도 제가 사례를 넣어놨는데 백화점 사례가 있거든요.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S백화점 있죠? 그 백화점도 재무제표 보면 한 5천억 원 정도까지 이 선수금이 쌓여 있습니다. 상품권이라고 하는 성분이 쌓여 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는 5천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었다라는 얘기죠. 이제 그거를 회사는 영업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. 그래서 이 선수금은 부채이기는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으로 인해서 좀 극단적으로는요.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들의 선수금을 보면서 선수금이 많은 순서대로 브랜드 가치를 매기기도 해요. 예를 들면 백화점 내에서 이 선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고객들이 그 회사의 그 백화점의 상품권을 많이 선물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구매했다는 얘기잖아요. 그 얘기는 결국 그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또 다른 예시로 상조업 아시죠? 상조업도 여러분들 그 거래를 하는 방식을 보면 누군가가 이제 가입을 하면서 처음에 돈을 내면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면서 돈을 미리 내죠. 이렇게 해서 미리 돈을 받는 서비스를 주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상조업은요 굉장히 재무제표를 보면 특이해요. 재무상태표 보면 요 부채의 선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천억 됩니다.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이 선수금의 규모를 가지고 업계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, 그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
부동산이나 여러 뭐 금융상품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본업인 그 상조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영업 외로 벌어들인 투자의 결과로 벌어들인 그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래서 약간 그 투자 회사와 같은 손익계산서를 가지는 게 약간 좀 이런 그 상조회사예요. 이렇게 선수금을 주된 영업 활동의 하나로서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특이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무 분석을 배우게 될 때요. 보통 부채가 많아지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걸 배우면서 부채가 많아지면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선수금은 예외예요. 선수금은 고객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요 선수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무 구조가 불안정해진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예외 같은 것도 분석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선수금이라고 하는 그 운전자본에 해당하는 부채를 봤어요. 얘는 운전자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. 상품권 이런 거에 이자 지급하지 않죠. 하지 않고 이런 선수금을 일으키는 회사는 좀 특이한 재무제표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. 요새 플랫폼 기업들, 좀 소규모 스타트업들 이런 회사들에서 이 선수금을 많이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나중에 그런 회사들 재무제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